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더십 강의,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5부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제5부 함의들,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부의 15장 결정과 변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의 의회, 이 의회는 이제 미국의 의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1970년대 의회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일반 민중의 우려와 관심의 상황 하에서 구체적인 탄핵 절차들을 확립해야만 했는데, 모든 사회의 리더들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 또는 전염병과 같은 급작스러운 재앙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1970년대 이때 이 의회가 상당히 어떤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어떤 탄핵 절차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실행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하튼 그 당시 어떤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 그리고 그 외에도 천재지변, 태풍, 전염병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미국의 리더십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리더들이 리더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며, 리더들은 가치와 목적에 내재하는 욕망, 욕구, 기대와 요구의 구조에 입각하여 선도적인 태도를 취하며 지지를 조직해내는데,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긴박성에 압도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번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리더십의 중요한 그러한 프로세스가 보면, 사람들이 이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욕구, 구체적인 어떤 무엇을 실행하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욕구를 체험받을 수 있겠다는 하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기대감이 이제 정치적, 의사적 리더십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끌어내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이 민중들이, 사람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리더십이 이것을 도와나가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책임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번스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즉, 대안들에 대한 민중의 반응이 아무리 보아도 모호하거나 아니면 리더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상황 하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급박하고 절대적인 어떤 요청,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탄핵 사태, 이러한 다양한, 아니면 과거의 IMF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도 비슷하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리더십이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성에 압도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이전의 정책 결정자들의 권한에 이미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1년 6월의 나치의 러시아 침공 이후에 스탈린이 처했던 난처한 입장이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었는데,
히틀러의 즉각적인 침공 결정은 그해 봄에 크렘린 측에 개방되어 있던 일련의 선택 대안들을 봉쇄시키고 모스크바 측에 새로운 선택 대안들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단 하나의 대안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은 바로 조국 러시아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공격 이후 며칠간 스탈린이 심리적으로 무감각 상태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무기력은 자신이 선택한 조건에서 자신의 주도 하에 행동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의 공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스탈린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스탈린이 히틀러 때문에 자신이 이제 히틀러였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이러한 좀 스탈린이 무기력해진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세계에서 의사결정 리더는 관련 사실들을 분석하고 또한 목적과 수단을 재평가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존 듀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존 듀이는 고전적 의사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즉 난관을 감지하고 파악하고 규정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하며 대안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밝혀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관찰과 실험을 하여 마침내 각각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렌스는 미국의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그런 분이죠. 소렌스는 백악관의 의사결정이 이상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말했는데 무엇이냐면 백악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 첫째, 사실에 대한 합의, 무엇이 팩트인가를 합의하고 둘째, 전반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 어떤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 결정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넷째, 모든 차이와 변화들에 유의하여 가능한 모든 해결책들의 검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각 해결책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여섯째로는 대안의 추천과 최종적인 이제 선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곱째, 그러한 선정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고, 여덟째,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백악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렌스는 그러한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건 사실 거의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들이 적정 순서에 따라 취해질 수는 없으며 사실들은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고 목표와 수단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고 목적들은 부정확하고 모든 가능한 선택 대안들은 선과 악 양자의 까다로운 혼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거기에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그 가운데 끼어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라는 분은 광범위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들은 이를테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요소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조작적 목표들을 정교화하고 그리고 명시적인 기대 사항들을 설정하거나 또는 확률, 논리, 정보 탐색과 무작위 추출과 같은 엄밀한 의사결정 개념과 수단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연구하는 것처럼 통계로 돌려가지고 패키지 돌려가지고 어떤 유익값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결정들은 외견상 결정되어야 할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성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이건 별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의 인성,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 쟁점이 결정되어진다. 라는 게 실제 이 리더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결과적으로 심층 분석 없이는 결정의 충분한 의미를 종종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러한 심층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결과에 따라 나온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실 어떤 개개인 어떤 인성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그러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주의적 분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또 다른 유명한 결정과 변화 이론에서 말하는 얼렁뚱땅의 과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재밌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하고 변화 이 이론에서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렁뚱땅의 과학 이런 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얼렁뚱땅이란 말은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도 그냥 얼렁뚱땅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학문화시켜서 이렇게 얼렁뚱땅의 과학이라고 이렇게 한 게 좀 재밌는데요. 영어로 이제 The Science of Modeling Through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렁뚱땅 결정은 조정, 그리고 미세한 반응, 잘못된 방향 전환, 그리고 근소한 변혁, 단기적 조처, 한정된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정책 결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숙고와 어떤 합리적 결과에 따른 방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시적이고 단기적이고 그리고 근소하며 한정된 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이다 라는 것이 얼렁뚱땅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점진적인 변화만을 가져올 뿐인데 이 거래적 리더십의 이러한 행동은 즉각적인 상황과 압력에 반응하여 동맹자 및 적들과 협상하고 단기적이고 제한된 목표들을 추구하며 또한 현상 유지를 모색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리더십은 보다 일반화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변혁적인 욕망과 욕구에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책결정 리더십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보통 변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근원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사실 어떤 근원적인 변화 아니면 어떤 역동적 변화 아니면 변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정책의 결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점진주의적이고 거래적
유형의 의사결정 리더십에 호소하는 것은 위기에 직면한 정당,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다른 의사결정자들의 공경을 또다시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즉 다른 리더들이 결정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때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 그리고 정보의 원천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나 능력이 없는 경우들, 그리고 조작적 목표들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리거나 어떤 장기적 함의를 밝혀낼 기회와 능력이 없는 경우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의사결정자들은 위기들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 리더십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제약들이 이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자들이 이 위기들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게 되어서 이러한 얼렁뚱땅의 과학에 따른 임시응변적인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적 리더십 과정의 경우에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결정을 가치들이 위계 질서로부터 도출되고 동시에 이를 지지해주는 조작적 코드에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 리더십의 이론에 따르면은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결정을 가치들의 위계 질서로부터 도출되고 이를 지지해주는 조작적 코드에 부합시킨다. 그러니까 전통적 리더십은 쉬운 말로 하면은 이 가치가 하나의 위계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가치 위계에 따라서 이 가치 위계들을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 코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조작적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퍼레이셔널 코드에 부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질서를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부과하는 것이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의사결정해 나가는 것. 그러나 새로이 발생하는 이상한 문제들과 위기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장치에 수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가치 위기에 따라서 어디에 적합하게 이제 맞춰져 가지고 결정이 내린다. 이런 조작적 코드.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과 여건과 그러한 시대적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들은 새로운 문제와 위기들에 대하여 지연이라는 오래된 수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결정을 뒤로 미루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정 안 하고 계속 지연시키는 것. 쟁점이 분산되기를 바라는 입법 의사 결정자들은 공중의 감정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때 조사단이나 심의단을 구성하여 조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능숙하다. 그러니까 분위기 보는 거예요. 여론 분위기를 봐서 이때쯤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조사단, 심의단을 꾸려가지고 조사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토론에 붙일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 호소하거나 사건을 하위 법정으로 반송시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공중의 태도가 성숙해지거나 또는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말썽의 소지가 많은 헌법적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결정 안 하고 계속 이제 뭐 하위 법정에 계속 미루거나 다른 데 이관시키거나 뭐 계속 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 거죠. 재판부가 이제 좀 아니다 싶으면은 계속 뭐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다가 이제 재판부 바뀔 때까지 이제 계속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연되는 거죠. 뭐 이제 최근에 헌재에서 이제 대통령이 최후 이제 변론 진술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사법부가 우리 간첩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게 2년 이상, 뭐 1년 반 이상 계속 지연되어서 결정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의미 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재판인데 그렇게 계속 끌어지고 1년 이상, 2년 이상 끌어지고 또 그 사이에 그냥 관련된 피의자가 그냥 버젓이 돌아다닌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성이 큰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흔히 리더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에 좌우되는데 법원은 법의 범위를 확장하는 입법 조치에 의해서 곤란한 결정을 모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법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아예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그 근본 법령을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곤란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이 취해지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취해졌거나 요구된 바 있는 입장을 옹호해주는 정보나 권유의 모색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도전적 대안들을 차단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곤란을 모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정보 아니면 어떤 권위의 모색, 기존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 아예 원천 차단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 정치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웰 홀스티라는 분이 다양한 재구성 전략들, 리컨스트럭처링 스트레이티지를 정리한 바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 전략들을 러시아의 팽창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어떤 모순적 정보에 직면하였을 때 이 전략들을 인지적 불일치를 회피하려고 채택한 바가 있다. 인지적 불일치, 디소넌스. 아무튼,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호전적이고 팽창적이적이다. 이런 관점이 이제 이 아이젠하워 국무장관 덜레스의 전략인데, 이 전략에 대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모순적 정보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위에서 말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불일치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확장주의적이고 또한 호전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한 나오고 그것들을 수용하려면 이 자신이 가진 기존 입장과 인지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정치적 전략들을 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사결정자들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작은 결정들을 내림으로써 주요 가치를 담고 있는 결정들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긴 내리는데
중요한 결정 안 내리고 사소한 결정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결정은 피해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무결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받을 수도 있는 자들에 대한 이전에 자신이 공헌하였던 동정심을 간단히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 내리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고 그냥 조그만 결정들을 내리면서 그들의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을 회피해버린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선출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린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자들은 개인적으로 만족시키는 시키기는 하지만 결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인 고백이나 속죄의 행동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어떤 고백이나 속죄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이러한 방법들이 의사결정자 내면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문제나 위기를 확인해 주거나 선택의 동굴을 보다 얽히게 만들어서 결정 권한을 입법, 행정, 사법의 보다 하위 단계 또는 이러한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다른 실체로 이전시키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결국 산으로 가거나 해결해야 될 그러한 리더십들,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사람 떠나가지고 이제는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그냥 국민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 골마 터지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 역할을 안 하고 국민들이 이걸 들고 나서야 되니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꼭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드는 것이 이 정부에서 이거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해서 이 정부 기관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거리에서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추운데 막 영하 막 10도 떨어지는데 나와가지고 막 뭐 부산, 대구, 대전, 막 서울 광화문 광장 모여가지고 막 아우성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자들이 제대로 의사결정 안 하고 이 공을 떠넘긴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어떤 예들을 제시하면서 의사결정 리더들은 합리적 의사결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얼렁뚱땅 결정해버리는 모순을 넣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얼렁뚱땅의 과학, 얼렁뚱땅으로 그냥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또 이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거를 제대로 심리해야 되는데 이 심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얼렁뚱땅 결정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정치적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얼렁뚱땅의 과학의 논리가 통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상당히 그렇게 되어버릴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리더십들의 결정, 입법부든지 행정부든지 사법부든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 얼렁뚱땅 통과시키고 그래서 얼렁뚱땅 일을 그냥 처리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또 그때 안 되면은 또 뭐 제출했다가 처리했다가 뭐 아무튼 얼렁뚱땅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심사숙고하고 뭔가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하기보다는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기고 아니면 철회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 만연해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를 이번 사태 가운데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정치가 얼마나 미성숙했나 하는 것이 민낯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의사결정 리더십이 행해야 될 그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에 관해서 좀 의사결정자들, 이 리더십들이 많이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계속 또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결정과 변화의 부분에 전문가의 지렛대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자들이 나타내는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은 훨씬 더 드문 경우인데 바로 굴복이며, 대통령 하딩은 친구에게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존, 나는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네. 내가 이 편의 말을 듣게 되면 이들이 옳아 보인다네. 그러나 맙소사, 또 저편의 말을 걸어보면 저들이 또한 옳아 보인다네. 그런데 거기가 바로 내가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이라네.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해줄 책이 어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도대체 읽을 수가 없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 경제학자가 어디엔가 있으리라 생각하네. 하지만 어디에서 그를 찾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그를 우연히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를 알아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네. 도대체 무슨 직업이 이런 게 다 있나?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상황에 처해 있는 리더십의 최저점이리라. 그렇게 번스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것이죠. 이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리더십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굴복을 하는 것이죠. 굴복하면은 그 결과는 컴프로마이징 되는 것이죠. 즉 타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타협.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하게 대통령 그냥 임기를 적당하게 해서 마치고 편안하게 뭐 야당 눈치 잘 보아가면서 적당하게 이제 법률 타협하고 여당의 필요도 좀 채워주면서 해서 임기 때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에서 문제를 굴복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또 어제 대통령 최후 변론 내용에서 대통령께서 자신은 편안하게 그냥 야당 여당 말 적당하게 들으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그냥 보낼 수도 있었지만 국가의 장래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 달린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 가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수도 있지만 혼자 이거 독박을 쓰고 그걸 다 책임지고 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되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줄을 예상했지만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굴복해버릴 수도 있고 그냥 간과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리더십.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 시도들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문제를 해결코자 발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상충적인 충고와 민중의 태도가 분열되어 있는 현실에서 선택 문제의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의도적으로 이 갈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의 선택 대안과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건설적 불화를 극대화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건설적 불화라고 이거죠.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갈등, 국민적인 어떤 큰 갈등 상황인 것이죠. 지금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이런 갈등을 증폭시켰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갈등이 결국은 건설적인 불화이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지금 불화의 상태이다. 불화. 건설을 위해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신빙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주요 수단은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하여 다각적 접근과 다각적 주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즉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각적 주장. 과연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 나라에 간첩이 그렇게 많은가? 과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반쯤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다각적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이 21세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데에서 다각적인 주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어떤 주장과 또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입법부와 입법위원회들은 양당 체제나 다당 체제에 입각하여 조직될 수 있으며 법원과 배심제의 결합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판의 대심 원리는 그 근저에 갈등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데 몇몇 아주 처리하기 까다로운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철폐의 경우처럼 법원들은 대안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또는 자문위원회를 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지렛대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들은 통상 상이한 원리, 즉 단호한 판단과 집행의 원리에 입각하여 설립되는데 그러나 다각적인 접근과 충고가 집행자 주위의 자문체제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하며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튼
단호하게 결정, 그리고 이걸 집행, 이것을 신속히 해야 되는 게 집행부서의 원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각적인 접근과 충고가 주위의 자문체제로 흡수됐어야 된다. 이 자문체제가, 이 집행부를 구성하는 자문체제가 바로 이 다각적 접근과 다각적 주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 주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각적 접근과 충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다원주의적이고 갈등적인 자문체제를 확립하는 것인데, 더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하고 다양한 욕망과 욕구, 그리고 특히 요구, 가치, 목적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심지어 단순한 기술적 전문가들인 조언자들조차 전문가 집단, 천문학자, 핵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미디어 기술자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언하는 집단이 있으면 그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다각적 주장과 다각적 접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집행하는 사람이 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다각적 접근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여론 형성 기구와 자기가 소속된 협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에 관한 유능한 조언가들은 정치적 유권자들과 거래하고 그들에 대응하여 나갈 것이고, 이 유권자들은 조언가들을 잠재적인 대중운동과 여타의 세력과 결부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가들, 이 카운셀링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냥 자문 어떤 조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어떤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결정으로 하면 이 자문단에 있는 사람 역시도 그 속한 그러한 어떤 이익 집단이나 아니면 협회라든가 그 어떤 관련된 과학 분야라든가 아무튼 여러 각 분야에 또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욕구, 니드와 이 집행부 간의 하나의 어떤 집행의 방향과 그 사이를 가교하는 그러한 역할들, 이것을 자문체제에서 이룰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연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상당한 활용의 여지를 제공해 주는데, 의사결정 리더들은 조언자들을 통하여 리더와 추종자 간의 연결망을 가동시킬 수 있으며, 리더와 추종자들은 각각 권한을 부여해주는 유권자들의 기반을 두고 있고, 상호작용적이고 상충적인 조언의 역동성은 내부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지향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상충한 이란 역동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나 정책의 목표나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퍼져나간다는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은 밖으로도 유권자들, 지지 세력들, 추종자들 이쪽으로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그것이 작용하여서 결국은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 욕구와 니드에 적합한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방향으로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접근과 주장이 다양화하면 다양화할수록 접근 가능하고 동원 가능한 전문화된 지지 집단이 보다
된다. 이렇게 다각적 주장과 다각적 접근을 이룰 수 있는 다양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좋다. 지지 집단이 보다 다양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재 투자를 강조하는 러시아 당 관리의 어떤 결정들, 그리고 인구 억제에 대한 공공 정책을 변경하려는 인도 당국의 결정들, 그리고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의 소비재 가격 인상의 결정들, 영국 노동당의 산업 국유화 촉진 결정 등과 같은 것들은 전문가 집단들과 지지 유권자들을 불러들여 이익을 상호 충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전문가들 집단과 지지 유권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이익을 상호 충돌하게 해서 그 가운데 의사 결정의 과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특정 연결 통로 내에서 갈등이 보다 첨예하고 대립하고 명백해질수록 주변의 이익들이 보다 많이 동원되고 이들은 외부로부터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이 특정 연결망에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들은 이 지지를 다른 전문가 집단들과 자신의 유권자들을 다루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한 라인, 다양하잖아요, 라인이. 거기 한 라인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채널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지렛대가 된다. 전문가를 이용한 하나의 이 지렛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작은 결정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하나의 작은 결정,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 전체 정책의 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 전체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들 중에 일부를 선임하거나 특정 집단과 대립하는 권위체를 들먹인다거나 갈등의 상황에서 이들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유권자들을 편입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전문가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즉 정치적 의사결정자 자신들이 바로 다각적인 주창자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이들에 의해 더 분열되기, 즉 의사결정자들이 다각적인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분열된 거를 일부러 조장시키는 겁니다. 하딩의 경우에서처럼 이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압도당하기보다 어떤 이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활용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확신에 차고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 전문가들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막 더 분열되는 것보다는 이들의 어떤 입장 차이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확신에 차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전문가 집단을 두어가지고 의사결정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의 차이점을 잘 알고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에 찬 사람들,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바로 어떤 이런 전문가 집단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확신에 찬 또는 설정된 목표를 지닌 리더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기간에서 군사적 조언을 한 것과 관련되어서 처칠이라던가 아니면 드골 아니면 루즈벨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 바로 전문가 집단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군사적 조언들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나갔다라고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의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전문가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사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문제들과 함께 잘 언급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의 경우 전문가의 지렛대를 잘 이용하는데, 그것은 즉 그러한 것들을 과정 가운데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확신에 차서 그러한 의견이 강한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확신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드골이라던가 처칠이라던가 루즈벨트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잘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들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연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리더십, 대통령 주변이라던가 여기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그러한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말 이렇게 다각적 주장과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보완하고 발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갈등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러한 리더십 하에서 그러한 것을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자문기구, 이 자문기구가 잘 구성돼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딱히 이렇게 자문기구가, 어느 자문기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팀워크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딱 생각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구성되어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토의되는 내용들 살펴보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아닌 것 같고, 만약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문단을 만들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 자문단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것을 또 이 자문단에게 던지고, 그것을 또한 열띤 어떤 경쟁이나 토론이나 입장차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특히나 어떤 국가적 위기나 군사적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좀 보충되거나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딱 자기 의견에 그냥 무조건 예라고 예스라고 따라줄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자문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문회의는 즉 바로 다각적 주장과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문회의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7장 그러면 루즈벨트나 닉슨, 케네디와 같은 그런 구체적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충적인 종류의 충고들, 상충적인 것, 예를 들면 유명한 은행가들과 그들의 충고를 청취하는 동안 엉터리 금융인들로 지칭되는 이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굉장히 상충되는 것이죠. 이런 충고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충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루즈벨트였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조차도 상충적인 충고에 마비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가가 1937년에서 1938년의 침체기 경제 대공황 때로 접어들었을 때 그의 조언자들은 적대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다원적 의사결정체는 다각적 주장에 의해 더 심하게 마비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다각적 주장과 이들이 대표하는 이익들은 다원적 의사결정기구 작동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대공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삶과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첨예하게 대립한 이런 어떤 충돌,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충돌에 대해서는 원래 루즈벨트 이런 것들을 잘 했지만, 바로 이 경제 대공황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아까 전처럼 굴복하게 될 그러한 위기까지, 그 어려움까지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계속 공존하는 겁니다. 다각적 접근과 주장이 초래하는 분열적이고 마비적인 성격의 영향은 리더들 간의 의사결정 충돌의 원천이 정치적이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심적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러한 어떤 충돌 상태에 맞이하게 됐을 때, 의사결정의 충돌이죠, 전문가들이. 그때 이 리더가 만약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면 리더는 더 어떤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화한 도덕적 기준, 그리고 자아 이상, 그리고 의식적인 자화상의 기본적 요소들은 모두 주요 결정에 내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의 심리적 상황이나 어떤 가치 기준이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자들, 자문단들의 굉장히 충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루즈벨트에게 부담이 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니스라는 분이 말하고 있는데, 종종 이러한 고려들은 정책 결정 그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아니면 아마도 한낮의 몽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주요 결정에는 확인 가능한 어떤 생각의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의 과정은 적어도 파생적 형태이긴 하지만 자존심의 변화에 관한 혼란스러운 의문들과 관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이 리더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리더십에 이 자존심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라는 것들,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가 또는 부끄러운가 죄스러운가, 이건 심리학적인 측면이잖아요. 나는 나의 이상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굽힐 것인가. 이러한 모든 고려들은 자기 인정과 자기 부인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다. 이게 심리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갈등을 조장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과 주장이 허용되는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나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조지라는 분은, 알렉산더 조지, 닉슨이 직책을 담당한 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체제는 명료한 정책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안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렇게 이제 닉슨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회의는, 우리 자문기관은 아주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입장의 차이들이 얼버무려 묻혀버리기보다는 밝혀지고 변론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묻히는 게 아니라, 얼버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변론되고 명백해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자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수용 또는 거부만 하도록 하거나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끔 하는 관료적인 합의에 직면한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하였는데, 아마도 닉슨은 행정부 내 다원주의적인 입법부를 확립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닉슨은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정부가 이러한 다각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행정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조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강요와 기타 고위 관료들의 역할은 다각적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각적인 주장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양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관료들이 어떻게 결정도 못하고 위에 대통령은 그거에 따라 결정하라고 하지. 근데 이 의사결정을 위한 이 자문기관 서로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정책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닉슨식의 안전보장회의는 최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심각한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사실상 닉슨 행정부는 중앙지향적이고 비정치화된 정책 결정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켜 주는데, 만약 이견이 완전히 진정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견은 재구성되고 응축되어 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최대한의 영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조장되어 의사결정 체제의 모든 수준과 부문에 확신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이것이 최대한 응축되어서 그 영향력이 최소화해야 되고, 또한 어떤 최대한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갈등이 조장되면서 어떤 의사결정 체제의 모든 수준과 부문에 확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케네디 대통령으로 넘어가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저도 이제 잘 몰랐지만 찾아보면서 이 피그스만 위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피그스만 위기. 이렇게 나무 위키에 찾아보면은, 물론 정책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피그슨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쿠바의 사람들 한 140명인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쿠바, 그때 이제 체게바라가 이제 쿠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쿠바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 쿠바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푸그스만이라는 그런 지역을 통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나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상륙작전 했던 것처럼 그걸 이제 상륙시키는 이런 방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쿠바 대통령은 상황 다 파악하고 10배나 넘는 그런 전력을 여기에 배치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완전히 무산되는 그러한 결론을 케네디 정권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CIA 다 해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전에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계승함으로써 다각적인 주장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결정을 집행한 대가를 지불했다. 즉, 이 피그스만 쿠바에다가 이 사람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쿠바 정부를 몰락시키겠다는 이러한 이러한 의사결정,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케네디가 이렇게 이어받은 그 정부, 전에 있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다각적인 의사결정, 의사주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온 그런 정책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다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케네디가. 그 값을 톡톡히 케네디가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 이후에 슐레 진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조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종합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중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깊이 통감한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무슨 조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듣긴 하지만 의사결정은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려야 된다. 과거 정부의 어떤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은 그것들을 참존하되 그걸 그냥 이어받아서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그것을 참존하되 결국 의사는 내가 결정 내려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큰 값을 치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회의. 미사일 위기.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이제 그 다음에 덮치게 되는데, 미사일 위기. 이제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이 핵 미사일을 설치하자. 이 누가 이런 생각 냈는지 참. 아무튼 냉전 시대였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미국 몰래 쿠바 밑에다가 요걸 설치하려고 이제 가서 막 설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미사일 위기인데 이게 새 3차 대전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은 핵전쟁이 되는 것이죠. 지구 폭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 푸그스만 위기 이후에 케네디에게 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회의의 집행위원회는 대안들을 검토할 책임을 담당하고 다양한 견해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제안들에 대한 주장을 공모하고 하위 관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제안이 상급자의 것과 상반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케네디가 제시한 것이죠. 그 밑에 관리들, 하위 관리들도 예를 들면 뭐 5급 사무관도 이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위에 상급자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야기 적극적으로 제시해라. 이렇게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양 위기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보다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공중이 강대국의 리더들에 부과하는 제약들이었을 것인데, 로버트 케네디는 자신의 형이 자신의 조국은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러한 대결, 그러니까 미사일 대결, 이러한 대결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못하고 발언권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지만 이들의 생명이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거에 소멸될 수도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위의 리더들의 핵미사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무슨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 이 어린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멸망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조국은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의 죽음의 유령에 관하여 고심하였던 것을 회상한 바 있다.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케네디 동생이 자신의 형 케네디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했던 것들을 나중에 회상록에다가 쓴 것이죠. 이 어린이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무슨 결정을 가지겠습니까? 단지 그냥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 목숨 잃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케네디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위기 기간에 후르시초프가 대통령에 보낸 비밀서와는 더욱 감동적이고 통렬했는데, 대통령 각하, 당신이 만일 자제력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이 전개되는 바를 현명하게 이해한다면, 각하, 당신과 나는 지금 마땅히 당신이 엮어놓은 전쟁 매듭, Knot of War의 줄 양끝을 당기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이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그 매듭은 더욱 강하게 조여들면 그 매듭을 잘라버리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매듭을 풀 수 없고 이제는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내가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끈을 잘라야 될 때가 되면 서로 잡아당기다가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미사일 위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는 이후의 리더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부담을 모면케 주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계대전과 인류 폭망의 그러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케네디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또 다른 세대, 직접 관련이 없고 투표권이 없는 공중, 이 다른 세대로 언급하였던 어린이들은 훨씬 더 가혹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인데, 후르시초프가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은 모면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후르시초프가 핵미사일 설치 안 하겠다, 쿠바에서 물러가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이죠. 양국의 리더는 결정의 범위가 위험스럽게 축소되었던 상황에서 판단하고 있었으며, 즉 단순히 자기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책임이 적었던 이전 리더들의 선택과 상황의 절박성으로 인해 결정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폭망할 것인가,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소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전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갈등 상황이라던가 의사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문제 해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결국 이 책임을 케네디가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사결정과 후르시초프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리더들에게 이 소련과의 관계 가운데 냉전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모면해 줌으로써 이후 리더들의 책임을 많이 감량시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평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 번스 교수님은 루스벨트의 경우를 다루면서 그가 전문가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반영하는 전형적인 어떤 리더십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937년과 1938년 침체기의 루즈벨트는 다각적인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서로 다른 충고와 조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을 교수님 잘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리더들 간의 심리적 도덕적 기준이 다를 때에는 의사결정의 충돌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리더들이 자존심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음을 통찰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인정이나 자기 부인에 대한 기대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임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닉슨 대통령의 예들을 통하여서 의사결정의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취합되고 변론되어지는 기능이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임을 실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각화된 의견이 나올 경우 관료들의 역할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닉슨 행정부의 결정은 중앙지향적이고 비정치화된 정책 결정에 대한 호소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닉슨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마치 다각화된 접근과 다각화된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가 주장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결정, 그 체제, 바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자문기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교하여서 케네디 행정부의 결정 절차의 경우 다각적 주장들의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 것이죠. 즉 피크스만의 그러한 위기 같은 경우에 1961년 4월 카스트로네요. 1961년 4월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의 이제 이 쿠바 정부를 이제 전복하려는 것이 이 푸그스만의 위기였다는 건데, 그게 이제 1400명의 미국에서 훈련된 쿠바 망명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이, 그리고 쿠바 남부를 침공하다가 늪지대에 갇혀서 실패한 이러한 사건을 케네디가 이제 결국 그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케네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한 번 겪고 난 뒤에 아마 이게 케네디 의사결정의 중요한 하나의 전 단계, 향후에 있었던 이 과정을 겪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의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뭐 홍역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건 생각인데, 그 이후 이제 후르초프와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어떤 케네디의 의사결정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대전을 막는 만회의 일을 이루었음을 사실적으로 이제 책에서 잘 예시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리더십의 의사결정 과정이 잘 지고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의사결정에서 긴박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따라서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어떤 다각적인 접근의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거치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최고 이제 통치권자고, 그 책임을 스스로가 감내냈다.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많은 사람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국가 장래가 보이니까 의사결정 내린 것이죠. 그렇게 내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리더십의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만약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어떤 의견들을 다 청취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절차를 지켜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중요한 의사결정 시 그렇다면 리더십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이 버너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리더십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냉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 다양한 그러한 주장,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여러 충고와 조언 가운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참조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결국 결정을 냉철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태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거를 딱 결단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리더십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이것저것 재고하면서 계속 결정을 피하고 그리고 컴프로마이징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리더십의 어떤 거리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변혁적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욕구와 기대를 요구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에 굴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리를 두고 결국은 스스로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오늘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또한 내 스스로도 어떠한 리더십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장시간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 또 이렇게 전국이 굉장히 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 계절적으로는 또 봄을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참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시 계절이 바뀌고 따뜻한 봄이 오므로 말미암아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냉담했고 또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지금 녹아지고 이 안에서 정말 이 변혁적 리더십을 뛰어넘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이제는 함께 아우르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잘 건강 유지하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도 형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